우리 가족이 모두 집에 없을 때 나는 집을 청소해 줄 아주머니 한 분을 모셨다. 그런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잔뜩 겁에 질린 듯 했다. 집에 다른 사람이 또 있나요?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게 물으세요? 전화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2층에요. 2층에 여자가 있어요. 나는 너무 놀라 손이 떨리는 것을 겨우 진정시키며 전화에 대고 소리쳤다. 지금 당장 나와요. 빨리 집에서 나와요.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 집으로 향했다. 다행히 당신은 무사했군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 복수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려주세요. 과연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전해졌는지 알고 싶어요. 그날 아침 나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할 계획이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집안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싶었다. 그렇지 않으면 습한 날씨가 시작되면 온 집안이 끈적거려 불쾌해지기 십상이었다.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걸레를 들고 거실 창가에 섰다. 막 창문을 닦으려던 참이었다. 유리를 닦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을 보니 아정이었다. 어릴 적부터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우리는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 전화 너머에서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마침 강원도에 들러 하루 머무는데 나에게 커피라도 한잔하며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아정과 나는 많은 추억을 공유했다. 예전에는 시골 논두렁을 함께 뛰어다니고 밤새도록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런 아정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집이 아직 난장판이라는 생각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지 않나. 그때 나는 근처 골목에 사는 소미가 떠올랐다. 20살 초반의 마르고 조용한 성격의 아이. 요즘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다. 나는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두말 없이 승낙했다.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나는 소미에게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서재를 정리하고 2층 계단을 닦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 지호의 낡은 책들을 조심스럽게 청소해 달라고 했다. 그곳에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여벌 열쇠를 하나 주고 나갈 때는 반드시 문을 잘 잠가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나는 차를 몰아 시내의 야외 카페로 향했다. 아정은 이미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큰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들이 모두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다고 했다. 나도 지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신문사 작가로 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평온하지만 가끔은 공허하게 느껴지는 일상에 대해서도 말했다. 우리는 옛 추억을 회상하며 즐겁게 웃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내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화면을 보니 소미였다. 나는 웃으며 아마 청소가 끝났다고 알려주려는 전화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 들려온 것은 평소 그녀의 수줍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급박한 헐떡임이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목소리가 너무 떨려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집에 정말 다른 사람이 있나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니에요. 나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밖에 나와서 커피 마시고 있어요. 남편 지호 씨는 신문사에 있어서 밤에나 들어올 거예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소미는 전화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했다. 그녀의 급박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무너져 내렸다. 울먹이며 말했다. 2층에요. 2층에 여자가 있어요.
방금 계단 닦다가 봤어요. 흰색 긴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더니. 그러더니 마지막 방으로 사라졌어요. 그녀의 말은 차가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나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휴대전화를 든 손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떨렸다. 내 첫 번째 생각은 도둑이 들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오래된 주택이었지만 외출할 때는 항상 문과 창문을 꼼꼼히 잠갔다. 어떻게 누군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 나는 아정에게 급히 미안하다고 말하며 집에 일이 생겼다고 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고개를 저을 뿐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다. 나는 전화에 대고 소미에게 말했다. 소미 씨,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서 문을 잠그고 밖에서 저를 기다려요. 제가 지금 바로 돌아갈게요. 집으로 운전해 가는 길에 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불안감에 끊어질 듯 이어졌다. 나는 경찰에게 집에 낯선 사람이 침입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나는 소미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내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내 머릿속에는 최악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소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침입자가 그녀를 공격한 것은 아닐까? 그날 강원도 거리는 왜 그리도 길게 느껴지던지. 나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가 이미 서 있었다. 소미는 문 앞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두려움에 크게 뜨여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 안아주며 다급하게 물었다. 괜찮아? 또 뭐 본 거 없어? 소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을 뿐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경찰 2명이 집에서 걸어 나왔다. 한 명은 나이가 좀 있고 표정이 엄숙한 베테랑 경찰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었다. 그들은 집안 구석구석, 모든 방, 옷장, 침대 및 심지어 뒤뜰 창고까지 모두 수색했지만 아무도 없었고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문과 창문은 모두 잘 잠겨 있었고 파손되거나 이상한 지문도 없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소미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녀는 맹세하듯 말했다. 서화 언니, 저는 정말 그 여자를 봤어요.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림자 같았어요. 정말 2층에는 다시는 못 올라가겠어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오래된 주택은 70년이나 된 건물이었다. 지호의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 내려온 고택이었다. 삐걱거리는 벽,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어두운 구석들은 항상 이 집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무언가를 보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바로 그때 나는 지호의 차가 자갈길로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차와 나와 소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의 팔을 잡고 방금 일어난 일을 빠르게 설명했다. 나는 그가 나와 똑같이 걱정하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호는 옅게 웃었다. 나는 그가 그런 웃음을 짓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소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부드럽지만 약간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분명히 너무 피곤해서 햇빛 그림자를 그림자로 착각한 거겠지. 우리 집 같은 오래된 집은 빛이 반사되면 착시 현상이 자주 일어나거든. 소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반박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다. 나는 이 아이가 헛된 상상을 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근면하고 정직했다. 이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지호의 확신에 찬 눈빛, 그의 침착한 태도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혹시 우리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색하게 경찰에게 사과했다. 내가 너무 창피한 것 같았다. 나는 소미에게 일당을 주고 빨리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하며 필요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석 달 후 나는 공식적으로 은퇴했다. 더 이상 아침 일찍 출근할 필요도, 끝없는 회의에 참석할 필요도, 마감일에 쫓길 필요도 없었다. 강원도에 있는 이 오래된 집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 하지만 삶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자 오히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매일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어둠 속에서 째깍째깍 울리는 시계 소리를 들었다. 그 불면의 밤들 동안 나는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소리였다. 마치 작은 물건이 실수로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소리였다. 나는 그것이 낡은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부는 소리이거나 오래된 집의 나무가 온도 변화로 인해 수축하고 팽창하는 소리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점차 그 소리들은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생명체 같은 소리로 변해갔다. 나는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주 느리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소리였다. 이어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볍지만 규칙적인 발소리였다. 마치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다. 때로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책을 읽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할 때 나는 참지 못하고 지호에게 말했다. 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을 숨길 수 없었다. 여보, 요즘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주 들려요. 정말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누군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지호는 하품을 하며 신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우리 집 다락방이 얼마나 낡았고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는데 쥐들의 천국 아니겠어. 내일 쥐덫이랑 끈끈이 몇 개 사와서 놓으면 돼. 다음 날 지호는 정말로 커다란 금속 쥐덫 몇 개를 사왔다. 덫이 닫히면 탁 하고 큰 소리가 나는 종류였다. 그는 쥐덫을 다락방으로 통하는 계단 입구, 낡은 나무 문 아래에 놓았다. 됐어. 그는 손에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다. 이제 마음 편히 잘 수 있겠지. 여보,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그 소리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더 이상 발소리도, 의자를 끄는 소리도, 책장을 넘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호의 말이 맞았다고 생각했다. 아마 정말 쥐였을 것이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것이겠지.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재래시장에 가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매운 순대를 좀 샀다. 그 집 순대는 맛이 아주 강하고 풍미가 좋았다. 지호는 매운 음식을 아주 싫어해서 전혀 입에도 대지 않았다. 나는 순대를 조심스럽게 종이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주말에 혼자 먹으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냉장고를 열어본 나는 그만 얼어붙었다. 순대가 한참 줄어 있었다. 잘린 단면은 엉망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급하게 한 조각 잘라간 것 같았다. 나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지호에게 물었다. 냉장고에 있는 매운 순대 먹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고 내가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한 것처럼 눈살을 찌푸렸다. 어제 갑자기 매운 게 당겨서 한 조각 잘라 먹었어.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맛도 괜찮던데.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호는 예전에 아주 조금만 매운 것을 먹어도 소리를 지르곤 했다. 내가 요리에 후추를 조금만 더 넣어도 불평을 했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사소한 일로 다투고 싶지 않아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이미 심겨 있었다. 며칠 후 그 순대는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냉장고와 쓰레기통을 샅샅이 뒤졌지만 포장지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지호에게 묻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얼음처럼 내 마음속에
천천히 퍼져나갔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나와 지호는 부산에 사는 오랜 친구를 방문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 집안은 평소처럼 고요했다. 나는 2층 욕실로 가서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씻어내려 했다. 하지만 욕실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발밑이 차갑고 축축한 것을 느꼈다. 바닥은 온통 물로 흥건했고 물이 내 실내와 안으로 스며들어 차갑게 느껴졌다. 욕실 바닥은 누군가 방금 샤워를 마친 것처럼 완전히 젖어 있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욕조 바닥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불빛 아래 반짝였다.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집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호를 불렀다. 여보, 빨리 와봐요. 욕실 바닥이 온통 젖었어요. 누군가 방금 샤워한 것 같아요. 그가 들어와 한번 쳐다보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오후에 소나기가 왔는데 천장 환풍구로 들어온 거겠지, 여보.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바깥 도로는 가로등 아래 환하게 말라 있었다. 오늘은 비가 전혀 오지 않았는데. 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지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약간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낡은 수도관에서 물이 샌 거겠지. 당신은 정말 너무 잘 놀라. 내일 내가 배관공 부를게. 하지만 그는 어떤 배관공도 부르지 않았다. 게다가 그 후 며칠 동안 욕실 바닥은 바싹 말라 있었다. 물이 새는 흔적은 전혀 없었다. 나는 환풍구와 수도관도 확인했지만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지호의 설명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내 마음속의 두려움을 전혀 없애주지 못했다. 다락방의 이상한 소리, 사라진 매운 순대, 영문 모를 물바다가 된 욕실. 이 모든 것이 서로 관련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각조각 맞춰보니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기이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일주일 후 나는 지호의 서재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그의 영역이었다. 2층에 있는 낡은 책들로 가득 찬 작은 방. 낡은 책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수백 권의 책과 오래된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언젠가 우리가 보지 않는 책들을 도서관에 기증해야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나는 서재 한가운데 서서 지호의 책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는 원고, 노트, 그리고 페이지들이 뒤죽박죽 쌓여 있었다. 마치 그가 한 번도 정리할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리는 순간 손이 미끄러져 종이들이 모두 바닥에 흩어졌다. 종이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깨뜨리며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쭈그려 앉아 종이들을 줍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책상 아래에 수년 동안 닫혀있던 작은 나무 서랍이 갑자기 딸깍 소리를 내며 살짝 열렸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서랍 안을 들여다보았다. 누렇게 바랜 페이지 더미 아래에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이 깔려 있었다. 짙은 갈색의 낡은 가죽 표지는 모서리가 모두 닳아 있었다. 아주 오래된 것 같았다. 전혀 지호의 물건 같지 않았다. 지호는 항상 최신 노트북, 명품 만년필, 새하얀 A사 용지 같은 현대적이고 깔끔한 물건을 좋아했다. 이 수첩은 헐렁한 끈으로 묶여 있었고 마치 지난 시대의 유물 같았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첫 페이지를 넘겼다. 안에는 빽빽하게 손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 필체는 단정하고 우아했다. 분명히 여자의 필체였다. 나는 빠르게 넘겨보며 대략적인 내용을 읽었다. 안에는 이야기의 줄거리, 인물 설정, 그리고 플롯 구상이 쓰여 있었다. 한 구절은 산 중턱 마을에 사는 여인이 홀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연인을 기다리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었다. 다른 구절은 묻혀진 비밀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는데 그 세부 묘사가 내 소름을 돋게 했다. 이 필체는 달랐지만 그 분위기, 그 필치는 지호의 베스트셀러 소설들의 줄거리와 놀랍도록 비슷했다.
내 심장이 너무나 빠르게 뛰었고 목구멍이 아팠다. 이것은 우연일 리 없어. 나는 지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손글씨를 싫어했다. 손글씨는 지저분하고 시간 낭비라고 항상 말했다. 그의 모든 것, 소설 원고, 업무 노트, 심지어 장보기 목록까지 모두 컴퓨터로 타이핑한 것이었다. 한 번은 내가 그에게 식당 주소를 적어달라고 했을 때 바로 옆에 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컴퓨터를 켜서 메모장에 기록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다면 이 수첩은 대체 누구의 것일까? 비밀스러운 협력자의 것일까? 아니면 숭배자가 준 선물일까? 나는 의자에 앉았다. 손에 든 수첩은 무겁게 느껴졌다. 지호가 돌아오면 바로 보여주고 그의 설명을 듣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나는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지호는 항상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분명 웃으며 독자가 준 선물이라거나 예전에 손글씨 연습을 할 때 남긴 낡은 물건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전의 수많은 경우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이 일을 그냥 넘겨버릴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 된다. 나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서랍에 다시 넣어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마치 숨기지 않으면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다시 불면증에 시달렸다. 침대에 누워 어둠 속 천장을 바라보았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미세한 삐걱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밤에는 선명하게 들렸다. 마치 기이한 한숨 소리 같았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왜인지 모르게 나는 즉시 다락방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떠올랐다. 나와 지호가 거의 열어본 적 없는 그 문. 나는 살금살금 침대에서 일어났다. 불을 켜지 않았다. 빛이 내가 찾으려는 진실을 쫓아버릴까 봐 두려웠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다락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밝았다. 차갑고 축축한 바람이 틈새로 불어왔다. 낡은 종이 냄새와 오랫동안 닫혀있던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발이 바닥에 달라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나를 꼼짝 못하게 했다. 나는 방으로 달려가 남편 지호를 조용히 깨웠다. 여보,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지호는 끙하는 소리를 내며 반쯤 잠에서 깨어났다. 불쾌한 표정이었다. 그는 슬리퍼를 신고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섰다. 하지만 우리가 복도로 갔을 때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빗장도 잘 잠겨 있었다. 마치 아무도 건드린 적 없는 것처럼. 나는 그 문을 노려보며 어떤 단서라도 찾으려 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아무것도. 지호는 돌아서서 나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실망감이 역력했다. 그는 낮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잠을 못 자서 환각을 보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거지. 침대로 돌아가서 자. 응? 그는 나를 방으로 데려다 주었다. 나는 누웠지만 눈은 계속 뜨고 있었다. 천장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처음으로 나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나의 환상이었을까? 그 후 며칠 동안 그 신비로운 수첩을 발견한 이후로 나는 애써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내면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지호의 모든 행동, 모든 눈빛, 모든 말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 새로운 습관이 생겼는데 이것이 나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매일 밤 10시쯤 내가 이미 책을 들고 침대에 누워 잠들 준비를 할 때쯤이면 그는 서재로 가서 계속 일하겠다고 말했다. 나 집중해야 해. 서와. 그는 항상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원고가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어. 당신은 먼저 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재 문이 닫히는 그 순간마다
나는 우리 사이의 거리가 또 한 뼘 멀어진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침대 옆 시계는 새벽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지호를 더듬어 찾았지만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침대 시트는 차가웠다. 마치 그가 침대에 잠든 적이 없는 것처럼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얇은 가운을 걸쳤다. 아마 서재 책상에서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예전에도 마감 스트레스가 심할 때 종종 그랬으니까. 나는 칠흑 같은 복도를 걸어갔다. 거실에 희미한 불빛이 벽에 기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서재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은 비어 있었다. 컴퓨터 화면은 꺼져 있었고 의자는 책상 아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아무도 들어간 적 없는 것처럼. 나는 작은 소리로 지호 하고 불렀다. 내 목소리는 고요 속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나는 아래층 부엌으로 내려갔다. 혹시 물을 마시러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엌도 비어 있었다. 선반 위에 접시들의 달빛만 비쳐 음산하게 보였다. 나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곧 어떤 끔찍한 일을 마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2층으로 통하는 계단 입구를 지나는 순간 아주 작고 미세한 발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듣지 않으면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희미한 복도 불빛 아래 검은 그림자가 내려오고 있었다. 지호? 그는 맨발로 아주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다. 마치 어떤 소리도 내지 않으려는 듯 그의 손에는 쟁반이 들려 있었다. 우리가 주말 식사 때 사용하는 바로 그 쟁반이었다. 그가 내가 계단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의 눈은 순식간에 크게 뜨였고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역력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쟁반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돌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 맑은 소리는 깊은 밤에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고 나는 놀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나는 바닥에 깨진 조각들을 보았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 쟁반은 비어 있었다. 깨끗했다. 음식 찌꺼기나 기름때도 전혀 없었다. 마치 깨끗하게 씻겨진 것처럼 이것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지호를 바라봤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이 늦은 시간에 2층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서재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는 몸을 쭈그리고 앉아 천천히 깨진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다. 마치 시간을 벌어 변명거리를 찾는 것처럼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그의 목소리는 뻣뻣하게 들렸다. 나 결말 쓰다가 막혔어. 박 편집장님이 계속 독촉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조용한 곳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다락방에 좀 올라갔다가 왔어. 나중에 배가 고파서 뭘 좀 가져다 먹으려고 했지. 나는 그곳에 서서 그가 깨진 조각들을 줍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나는 그를 도와주기 위해 쭈그려 앉았다. 차가운 바닥에서 우리의 손가락이 닿았을 때 나는 오싹함을 느꼈다. 한때 나에게 위로를 주었던 이 손이 이제는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나는 그가 최근 출판사의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 편집장님의 쉴 새 없는 독촉 전화가 그를 심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정말 글을 쓸 공간이 필요했을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일 수도 있어.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마치 먹구름이 들이운 듯 무거웠다. 나는 수많은 풀리지 않는 의문들로 가득 찬 채 피곤하게 잠에서 깼다. 지호는 의도적으로 내 눈을 피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나는 부엌에서 그가 커피를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조용히 컵이 부딪히는 소리였지만 평소에 따뜻한 아침 인사는 없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혔고 문을 세게 닫았다. 나는 그가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복도에 서서 그 나무 문을 바라봤다.
마음이 무거웠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지호가 나왔다. 그는 회색 캐주얼 복장을 입고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거실에 멈춰 서서 식은 차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는 나를 바라봤다. 나 며칠 동안 좀 나갔다 와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평온했다. 아마 제주도에 갈 것 같아. 환경을 바꿔서 영감을 찾아야겠어.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지호는 한 번도 예고 없이 떠난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계획적이었고 모든 일정을 나와 먼저 상의하곤 했다. 왜 이렇게 갑자기요? 나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먼지 낀 유리를 뚫고 들어왔다. 영감이라는 건 말이야. 갑자기 찾아오는 거야. 그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내가 없는 동안 문단속 잘하고 조심해. 그가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갑자기 돌아서서 두 손으로 내 어깨를 세게 잡았다. 그의 힘은 평소보다 훨씬 강했다. 나를 아프게 할 정도였다. 나는 놀랐다. 내가 없는 며칠 동안 누가 오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마.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표정은 섬뜩할 정도로 진지했다. 알겠어. 특히 신문사 사람들은 안 돼. 박 편집장님이 불행하게도 나를 찾아오거든. 내가 여행 갔고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말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속의 두려움은 잡초처럼 자라났다. 이것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었다. 명령이자 경고 같았다. 지호가 집을 나선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현관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다. 지호의 편집장인 박 편집장이었다. 옆에는 젊은 여성 조수도 함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아주 짜증난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손을 문고리에 얹고 잠시 망설였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지호의 경고가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들을 계속 밖에 세워둘 수는 없지 않나.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애써 미소를 지었다. 박 편집장은 내가 그를 들어오라고 권유하기도 전에 무작정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섰다. 서화 씨, 그의 목소리는 아주 단호했다. 지호 씨가 집에 있는 거 알아요. 더 이상 그를 감싸주지 마세요. 저희 정말 원고가 급해요. 마감일이 벌써 2주나 지났어요. 나는 애써 침착하게 지호가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박 편집장님, 지호 씨는 오늘 아침에 정말 영감을 찾으러 나갔어요. 저도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박 편집장은 차갑게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내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그는 맞은편 이웃집 이 씨의 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더 이상 저를 속이지 마세요. 맞은편 이 씨가 매일 밤 당신 집 다락방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는 걸 봤다고 했어요. 지호 씨가 그렇게 열심히 마감을 서두른다면 원고를 내야지 왜 숨어 있는 거죠? 옆에 서 있던 선해 보이는 여성 조수도 입을 열었다. 서화 씨, 저희는 그냥 돕고 싶어요. 지호 선배가 정말 글이 안 써지거나 슬럼프에 빠졌다면 저희와 상의해야죠. 저희가 지지해 드릴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박 편집장의 말은 무거운 망치처럼 내 심장을 두드렸다. 다락방 불, 나는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다락방에 거의 올라가지 않았다. 그곳은 낡은 종이 상자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왜 불빛이 있었을까? 왜 이웃집 이 씨가 매일 밤 봤다고? 나는 심장이 ඈ는 것 같았다. 나는 애써 침착하게 그들을 배웅했다. 지호에게서 소식이 오면 즉시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문을 닫는 순간 나는 문에 기대어 온몸이 떨렸다. 머릿속은 윙윙거렸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맞춰졌다. 다락방의 이상한 소리, 사라진 순대, 욕실의 물바다, 신비로운 수첩, 빈 쟁반, 그리고 이제 그 불빛까지 모든 단서들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락방.
내가 수년 동안 올라가 본 적 없는 잊혀진 공간. 두려움은 천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결심이 채웠다. 나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해. 나는 뒤뜰 창고로 갔다. 바깥 가로등 불빛이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어와 날아다니는 먼지를 비추었다. 공기 중에는 엔진 오일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나를 기침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사 온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낡은 접이식 사다리를 찾아냈다. 그것은 무거웠고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시간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나는 사다리를 끌고 2층 복도로 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지난 며칠 동안 쌓인 모든 의심을 끌고 가는 것 같았다. 사다리를 다락방으로 통하는 문 아래에 세웠을 때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어떤 절박함 때문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바꿀 비밀을 곧 밝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금속 빗장은 이미 녹슬어 꽉 끼어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밀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빗장이 마침내 열렸다. 그 소리는 마지막 경고 같았다. 나는 문을 밀어 열었다. 문예타고 축축한 공기가 즉시 얼굴로 들이닥쳤다. 낡은 종이 냄새와 오랫동안 닫혀있던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 냄새는 나를 토할 것 같게 만들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휴대전화의 손전등을 켰다. 차가운 흰빛이 어둠을 갈랐다. 심호흡을 했다. 나는 올라갔다. 한 계단 한 계단 밟을 때마다 삐걱하는 소리가 났다. 마치 내가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세상으로 나를 안내하는 것처럼. 다락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다. 어둠 속에 종이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흰 천으로 덮인 낡은 가구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거미줄이 커튼처럼 늘어져 있었다. 유일한 자연광은 낡은 작은 창문에서 들어와 바닥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주위를 비추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울릴 정도였다. 다락방 가장 안쪽 구석에 이 혼란 속에 고립된 섬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작은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는 나무 탁자, 다리 하나가 부러진 의자, 그리고 희미한 노란 불빛을 밝히는 등유 램프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보았다. 한 여인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주 말랐고 길고 흰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폭포처럼 어깨에 드리워져 있었다. 누렇게 바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치맛자락은 모두 닳아 있었다. 연필이 종이에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이 죽음 같은 고요 속에서 유일한 소리였다. 희미하게 마치 마지막 생명력처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목이 졸린 듯 숨쉬기 힘들었다. 간신히 작은 소리를 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세요? 내 목소리는 아주 약했고 순식간에 어둠 속에 삼켜졌다. 연필 소리가 멈췄다. 그 여인은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희미한 램프 불빛 아래 나는 그 마르고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이 들어가 있었고 눈빛은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 익숙한 윤곽이 나를 온몸을 떨게 했다. 내 세상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옆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붙잡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이다. 수진, 나의 언니. 내가 평생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꿈속에서나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얼굴. 가족 모두가 30년 동안 실종되었다고 생각했던 수진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우리 집 다락방에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주위에는 비밀스러운 생존의 작은 세계가 있었다. 수북한 손글씨 원고들, 몇 개의 빈 통조림 캔, 흩어져 있는 물병들, 얇은 매트리스 위에 깔린 더러운 담요, 그리고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낡은 물통. 이 모든 것이 그녀가 갇혀 지낸 감옥의 증거였다. 수지는 나를 바라봤다. 메마른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말하려 애썼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마치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서와, 나.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쏟아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내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용서를 구하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뜨거운 눈물이 순식간에 솟구쳐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유령처럼 그녀에게 다가갔다. 다리가 풀리고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수진, 내가 눈물을 흘리며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언니가 지금 여기에 살아 있었다. 유령처럼 우리 집에 갇혀 있었다. 나는 그녀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을 잡았다. 피부 아래로 연약한 뼈가 느껴졌다. 내려가요. 나는 목소리가 갈라진 채 말했다. 수진, 우리 지금 바로 내려가요. 나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내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쳤다. 그녀를 찾았다는 기쁨,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본 슬픔, 그리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교차하는 수많은 질문들. 왜 그녀가 여기에 있었을까?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지호는 이 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나는 그녀를 부축해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정했다. 마치 그녀의 다리가 이 어두운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집안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뺨은 더욱 움푹 들어가 보였고 눈은 익숙지 않은 밝은 빛 때문에 가늘게 찌푸려졌다. 그녀는 마치 햇빛을 처음 보는 야행성 생물 같았다. 이 모습은 내 마음을 찢어지게 했다. 한때 강원도의 꽃이었던 수지는 이제 연약한 그림자만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거실로 데려가 가장 편안한 소파에 앉혔다. 부드러운 불빛이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듯 감쌌다.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랐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수지는 애써 물컵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 물이 밖으로 흘러넘쳤다.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컵을 잡아주며 한 모금 한 모금 마시게 했다. 눈물이 고였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다. 그녀에게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지금 그녀에게는 내가 강해야 했다. 물 몇 모금을 마신 후 수지는 울기 시작했다. 흐느끼는 소리가 아니라 30년 동안 억눌렸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소리 없는 절규였다. 그녀는 내 어깨에 쓰러졌고 가치픈 몸이 심하게 떨렸다. 나는 그저 그녀를 꽉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 옷 위로 그녀의 튀어나온 척추뼈가 느껴졌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이 그 오랜 세월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도록 수진이 마침내 진정되자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졌고 한숨처럼 가늘었다. 서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내 눈을 보지 못했다. 다시는 당신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다. 그녀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었다. 말해줘, 언니. 나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여기에 있었던 거야? 그러자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박혔다. 그녀는 30년 전 운명을 바꾼 그 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때 그녀의 매니저였던 강민국이 자신의 아파트로 그녀를 불러 업무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그때 수지는 어리고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 강민국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사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 같았다. 그는 그녀를 성폭행하려 했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그를 밀쳤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실랑이 끝에 수지는 공포에 질려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대리석 조각상을 들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동생, 나는 그냥 그를 멈추고 싶었을 뿐이야. 수지는 목소리가 갈라진 채 말했다. 나는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 그 한 방은 너무 강했다. 강민국은 바닥에 쓰러졌고 머리가 티테이블 다리에 부딪히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수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텅 비었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고. 바로 그때 지호가 나타났다. 그는 원래 수진을 우리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고 들렀을 뿐인데 문을 열자마자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어, 서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자수하고 싶었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었어. 하지만 지호가 막았어. 지호는 그곳에 서서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다. 당신은 감옥에 갈 거야, 수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 인생은 끝장날 거야.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서화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나는 이 모든 것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다. 지호, 내가 깊이 사랑했던 남편,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내 언니에 대한 나의 사랑을 이용해 그녀를 조종했다니. 그는 수진을 설득해 진실을 숨기게 했다. 나를 보호하고 우리 가족이 불명예를 안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그날 밤 지호는 밤의 어둠을 틈타 강민국의 시신을 강원도 깊은 산속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차에 싣고 가묻었다. 그리고는 내가 잠든 사이에 수진을 집으로 데려와 다락방에 숨겼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그는 그때 수진에게 말했다. 소문이 잠잠해지면 다시 이야기하자. 하지만 그 일시적인 것이 30년이 되었다. 지호는 수진을 유령으로 만들었고 자신의 처형집에 그녀를 가두었다. 경찰이 강민국이 실종되기 전에 거액의 돈을 인출했다는 것을 조사했을 때 지호는 교활하게 수진과 강민국이 불륜관계였고 두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의 동시 실종과 맞물려 모든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다. 나조차도 믿었다. 수사는 결국 흐지부지 되었다. 수진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배신자가 되었다. 나는 그곳에 앉아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그것은 배신의 고통이었다. 나는 수진이 실종된 후에 나날들을 떠올렸다. 나는 울다 지쳐 쓰러졌고 엄마는 너무 상심한 나머지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렸다. 나는 지호가 갑자기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의 소설이 대박이나 우리가 명성과 부를 얻었던 것을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이 내 언니의 고통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니. 당신은 몰랐어? 수진,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나는 심지어 그를 믿었어. 처음 다락방에 있던 몇 년은 정말 지옥이었어, 서화. 수진은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다. 마치 다시 그 어두운 날들로 돌아간 듯했다. 나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그리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고독 속에서 매일 밤 나는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오는 꿈을 꾸거나 더 나쁜 것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는 꿈을 꾸었어.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떨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미치지 않기 위해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 꿈속의 이야기들을 썼어. 그곳에서는 내가 자유로웠어.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어. 나는 이 모든 것을 들으며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했다. 나는 활기 넘쳤던 수진이 그 차가운 다락방에 웅크리고 앉아 연필을 유일한 구명줄처럼 붙잡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말을 이었다. 지호가 내 원고를 발견했어. 나는 그가 나를 격려하거나 잘 간직하라고 할 줄 알았지. 하지만 아니었어. 그의 눈은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빛나고 있었어. 그는 수진, 당신은 재능이 있어. 당신이 쓰고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세상의 목소리를 낼게라고 말했어. 나는 이 모든 것을 들으며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시기에 지호가 갑자기 신문사 격리 일을 그만두고 작가의 꿈을 태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떠올렸다. 친척과 친구들은 모두 놀랐다. 그는 예전에 문학책조차 읽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나는 심지어 그가 마침내 숨겨진 재능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이제 진실은 내 얼굴에 강하게 날아든 따귀 같았다. 지호는 작가가 아니었다. 그는 도둑이었다.
그는 수진의 재능을 훔쳐 그녀를 진정한 그림자로 만들었다. 자신의 집 안에 갇힌 유령으로 만들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씁쓸함으로 가득했다. 여러 번 멈추고 싶었어. 자수하고 싶었어. 이런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고, 나 자신의 삶이 아닌 이런 삶을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 하지만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지호는 나를 협박했어. 서와. 그가 말했어. 내가 자수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당신이 될 거라고. 당신은 언니가 살인자이고 남편이 공범이라는 이런 충격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거라고. 가족, 삶, 당신의 모든 진실한 것들을. 나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지호는 나의 사랑을 이용했고 수진의 나에 대한 사랑까지 이용해 우리를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놀았다. 미안해. 나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나는 한 번도 생각 못했어.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내 손을 잡았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녀의 손가락이 나를 세게 쥐었다. 마치 나의 고통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처럼. 사과하지 마, 서와. 내가 그에게 나를 조종하게 내버려 둔 거야. 나는 너무 두려웠어.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이렇게 몰래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내가 은퇴한 후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면서 예전에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와서 머리만 대면 잠들었으니 전혀 눈치채지 못했잖아. 그래서 나는 당신이 외출했을 때만 재빨리 샤워할 수 있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한밤중에 냉장고에서 음식을 훔쳐 먹었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했지만 가끔은 실수할 때도 있었어. 욕실의 물바다라든지 그 순대라든지. 나는 내가 무시했던 그 세부 사항들을 떠올렸다. 이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하지만 이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다. 나는 지호의 베스트셀러 소설들을 떠올렸다. 배경은 항상 옛 시대로 설정되어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등장인물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인터넷도 없었으며 여전히 편지를 쓰고 있었다. 이제 나는 이해했다. 그것은 문학적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진의 세계가 정말 30년 전에 멈춰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과거에 갇혀 있었고 그녀가 아는 것만을 쓸 수 있었다. 놓쳐버린 것, 만날 수 없는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모두 그녀 자신의 비극이었다. 수지는 나를 바라봤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서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이 감옥에서 30년 동안 속죄했어. 이제 진정한 정의를 마주하고 싶어. 나는 자수할 거야. 그녀의 말은 내게 남은 마지막 희망을 잘라내는 마지막 칼날 같았다. 나는 이미 한 번 그녀를 잃었다. 다시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보니 이것이 그녀에게 필요한 해방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좋아, 수진. 내가 경찰서에 데려다 줄게. 우리 함께 마주하자. 나는 그녀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봤다. 마음속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희미한 희망도 있었다. 비록 30년이 늦었지만 나는 마침내 그녀가 조금이나마 자유를 되찾도록 도울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수진에게 깨끗한 옷을 찾아주었다. 옷은 그녀에게 좀 컸지만 적어도 훨씬 단정해 보였다. 우리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나는 거실에 앉아 그녀에게 30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고층 빌딩,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난 친척들. 수지는 조용히 들었다. 눈빛은 멍해 보였다. 마치 도둑 맞은 세상을 상상하는 것처럼. 경찰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수지는 조수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두 손은 꽉 쥐고
눈은 창밖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마치 외계인이 지구를 처음 보는 것처럼. 너무 많이 변했어. 길가의 전기차들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아이들을 보며 그녀는 낮은 소리로 감탄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여기 있어. 언니,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경찰서에 도착하자. 나는 강력계 팀장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처음에는 그들이 나를 대충 돌려보내려 했지만 내가 30년 전 실종된 임수진을 언급하자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다. 취조실에서 수진은 침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 치명적인 밤, 강민국의 죽음, 그리고 지호가 어떻게 그녀를 30년 동안 다락방에 숨겼는지 이야기했다. 경찰서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30년 묵은 미제 사건이 재수사되었다. 한 팀의 경찰이 우리 집으로 달려가 다락방을 수색했다. 손글씨 원고, 통조림 캔, 더러운 담요 등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다른 팀은 수진의 지시에 따라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낡은 나무 아래에서 인간 유골을 발굴했다. DNA 대조 결과 그것은 강민국으로 확인되었다. 체포영장이 그날 바로 발부되었다. 경찰은 우리 집에서 잠복하며 지호가 제주도에서 영감을 찾아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웃집 이 씨는 나중에 나에게 지호가 문 앞에서 수갑을 채워줄 때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무표정했다. 마치 이날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은 그저 텅 비어 있었다.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그 남자는 이제 파괴적인 비밀에 사로잡힌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나는 수진에게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다. 감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정당방위와 30년 동안 감금당한 비참한 상황을 고려하면 판사가 그녀를 피해자로 여길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녀에게 가져다 줄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깨끗한 옷, 책, 그리고 그녀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간식들. 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며칠 후 내가 구치소에 면회를 가기 위해 막 집을 나서려 할 때 전화가 울렸다. 전화 너머에서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 씨, 유감스럽게도 임수진 씨가 어젯밤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내 세상은 다시 산산조각 났다. 어렵게 되찾은 언니는 영원히 떠나기로 선택했고 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 그녀는 진실을 말했고 과거를 마주했지만 어쩌면 그녀는 다시 한번 심판을 받거나 이 세상의 이상한 시선을 견딜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경찰은 수진이 남긴 유서를 나에게 전해주었다. 나는 그 익숙하고 단정한 필체를 보았다. 다락방 수첩에 있던 글씨였다. 하지만 이제는 비뚤비뚤했고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쓴 것처럼 보였다. 사랑하는 동생 서화에게.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나는 이미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을 거야. 지난 30년 동안 나는 살기 위해 글을 썼고 사라지지 않기 위해 글을 썼어. 하지만 나는 결코 내 이름으로 글을 쓸 수 없었어. 나는 유령처럼 살았어. 이제 이 유령이 사라질 때야. 진실을 말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 그것이 내가 한 유일하게 옳은 일이야. 슬퍼하지 마. 내가 내 인생의 결말을 썼다고 생각해줘. 다락방 탁자 아래 나무 상자 속에 마지막 원고가 있어.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의 이야기를 쓴 유일한 책이야. 가능하다면 임소아라는 이름으로 출판해줘. 나는 편지를 안고 통곡했다. 임소아. 그것은 수진이 젊은 시절에 사용하고 싶어 했던 필명이었다. 나는 그녀의 유언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호의 재판은 몇 달 후 열렸다. 전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그것을 다락방 유령 작가라고 불렀다. 신문 일면은 온통 수진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한 남자의 명성을 위해 이용당한 비극적인 천재 여성 작가의 이야기. 명백한 증거 앞에서 지호는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한 줄기 위안도 없었다. 나에게 지호는 진실을 발견한 그날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나는 재판에 가지 않았다. 내 언니의 인생을 망친 그 남자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고통스러운 추억으로 가득한 그 오래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황혼역, 나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나는 탁자 아래에서 그 나무 상자를 찾았다. 안에는 두툼한 원고 뭉치가 들어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곳에서 수진의 이야기가 속삭였다. 그것은 자서전이었다. 그녀의 삶에 대한 소설이었다. 그녀는 우리의 어린 시절을 썼고 다락방에서의 고독을 썼으며 햇빛 아래로 걸어나가고 싶었던 수많은 환상에 대한 갈망을 썼다. 매일 밤이 피와 눈물이었고 삶에 대한 찬가이기도 했다. 나는 몇 주 동안 원고를 정리했다. 한 줄 한 줄이 그녀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책은 출판되었다. 그녀의 본명인 수진으로 나는 책 첫머리에 한 문장을 썼다. 아무도 어둠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 특히 자유를 갈망하는 영혼은. 이 책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한국 전역, 심지어 전 세계 독자들이 수진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지호의 이름으로 출판되었던 예전 작품들도 이제 모두 수진의 이름으로 다시 출판되었다. 비록 그녀는 없지만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작가가 되었다. 가끔 나는 다락방에 올라간다. 그곳은 이미 깨끗하게 치워져 작은 도서관이 되었다. 나는 창문을 열어 햇빛이 들어오게 한다. 햇빛은 책장 위 수진의 책들을 비춘다. 나는 그녀가 어딘가에서, 햇빛 아래에서, 책장 속에서 영원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안다. 이야기는 끝났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어떤 벽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 거짓말은 먼지처럼 언젠가는 날아갈 것이다. 수진의 삶은 우리에게 침묵이 때로는 죄악보다 더 잔인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두려움은 사람을 자신의 인생 속 유령으로 만든다. 만약 당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용기 있게 진실을 마주하라.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말하라. 어둠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 속의 이름과 장소는 모두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가 듣고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안에서 조용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겉으로 보이는 평화를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마주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신의 축복이 있기를.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 화면에는 제 채널에 인기 있는 다른 2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좋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